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 대학원 유학의 위험 요소들,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입학에서부터 연구할 때까지 만나게 되는 지도 교수님 정하기, 그리고 재정 지원 받는 거, 수업, 퀄, 그리고 연구에 대한 리스크들을 다뤘죠. 이 정도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아직도 생각할 거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학원 유학하면서 자기 한 몸 돌보기도 쉽지 않은데요. 예기치 않게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다른 리스크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바로 지도 교수님의 리스크가 전가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학생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첫 번째는 연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준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 대학원 유학생활 중 중요한 교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 버린다면 굉장히 난감하겠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현재 대학원 시스템에서는 지도 교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갑자기 없어진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몇 가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지도 교수님이 테뉴어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교수님이지만 교수님들도 직급이 있어요. 보통 조교수로 시작해서 Assistant Professor로 시작해서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그리고 이제 정교수, Professor 이렇게 보통 세 단계로 나눠지고요. 조교수의 경우 쉽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조교수를 시작한 지 6, 7년 정도 됐을 때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이제 테뉴어 심사를 보게 되고요. 테뉴어가 잘 됐을 경우 이제 부교수로 진급하면서 테뉴어를 받게 됩니다. 테뉴어를 받는다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 직원이 된다는 뜻이고요.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은 학교에서 종신을 보장받게 됩니다. 조교수의 경우 학교에서 테뉴어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그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때 이 교수님과 같이 일하던 석사, 박사 학생들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보통은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교수님을 따라가는 것. 다른 한 가지는 그 학교에 남아서 다른 지도 교수님을 찾아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 둘 다 별로 좋진 않죠. 교수님이 테뉴어를 받지 못하고 학교를 옮기게 되면은 보통은 레벨이 낮은 학교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제 삶의 터전도 옮기고 연구실도 옮겨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원래 하던 것보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반대로 현재 학교에서 그대로 남게 되면은 다른 지도 교수님, 연구 분야가 다를 수도 있는 다른 지도 교수님을 선택하게 되고요. 나머지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겠죠. 테뉴어를 못 받아서 옮기는 경우 말고도요. 테뉴어를 받으신 교수님들 중에서도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다른 학교로 옮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스카우트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경쟁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 스카우트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때에도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떠나거나 남거나. 우리가 교수님 그러면 뭔가 특별한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똑같아요. 교수님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에 가시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석사 마치고서도 좀 더 좋은 학교로 옮길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수님들도 본인들의 커리어에 따라서 좋은 학교로 옮기시고 싶어 하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갔다가 뭔가 잘 안 풀려서 학교로 옮기게 되는 것처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조교수로 시작했지만 뭔가 잘 안 풀려서 학교를 떠나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냥 이런 일이 여러분들이 석사, 박사생으로 있는 동안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누구나 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교수를 여러분들 지도교수 리스트에서 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교수님들 직급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게 재정 지원을 받게 됐는데 아무도 그 재정 지원이 얼마나 지속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교수님들도 프로포절을 계속 쓰시긴 하지만 아무도 그 프로포절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지원할 때 3개 지원했는데 1개 될 수도 있고 10개 지원했는데 1개도 안 될 수도 있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교수님들은 프로포절을 쓰실 뿐이고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펀딩을 주는 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펀딩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고요. 계속 잘 풀리면 좋겠지만 교수님들도 업앤다운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 좋게 연구를 시작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펀딩이 끊겼어요. 제가 하던 연구가 끝나면서 펀딩이 끊겼습니다. 연구비가 끊겼다는 것은 연구를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 월급도 위태로워진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땐
원래대로라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실험은 당연히 못하고 월급도 못 챙겨주는 게 맞아요. 가혹하지만 여러분들의 연구비와 여러분들의 생활비, 학비는 그 펀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도 교수님을 정하기 전이라면 다른 지도 교수님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구를 진행하는 중간에 만약에 펀딩이 끊기게 되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됩니다.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게 돈을 잘 끌어오는 능력이 교수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을 지나서 이제 연구하는 교수님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린 학생들은 있는데 프로젝트를 못 따와서 학생들이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월급을 못 챙겨주는 경우가 생기면은 사업이 잘 안 돼서 직원들 월급 챙겨주지 못하는 사장님이랑 비슷하고요. 대부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동안 RA가 위태로워질 때, Research Assistantship이 위태로워질 때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TA입니다. Teaching Assistantship. 한국말로 하면 조교죠, 조교. 대학교 연구실에서 연구가 끊기는 경우들은 있는데요. 학교에서 수업이 끊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학부 학생들이 돈을 들고 수업을 들으러 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원 학생들도 수업을 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마다 TA들이 필요해요. 조교들이 필요합니다. 과목과 사이즈마다 다르지만 뭐 1명에서 3명 정도까지 TA를 둡니다. 과목마다. 조교로 일할 경우에 RA에서 받는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어요. 즉 학비와 보험을 면제받고 그리고 월급을 받아요. 그 얘기는 최소 저희가 RA를 못 받게 될 경우 TA로서 저희가 구제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는 학교 들어가서 RA를 하면서 계속 TA도 병행했어요. 원칙대로는 TA는 TA만 하면 되고 RA는 RA만 하면 되는데 저희 교수님 연구비 사정이 넉넉치가 않아서 RA 학생들이 TA를 같이 하도록 했었어요. 처음에는 연구를 하면서 조교 생활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연구비가 없을 때 그 시기를 버티고 났더니 몸은 힘들었어도 그렇게 살아남게 해주신 교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비가 끊길 경우에 여러분들이 TA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대신 고가의 장비로 실험을 하시는 경우 연구비가 없기 때문에 실험 진행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연구비를 줄이려고 다른 연구실에 가서 남들 일 안 하는 시간에 허락받고 그 연구 장비를 쓰기도 했고요. 창고 같은 데 버려진 그 쓸만한 실험기구들이 있는지 찾으러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은 교수님과 같이 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대학원 들어가기 전만 해도 교수님이랑 학생들 쭉 앉혀놓고서 내가 이러한 연구를 하겠다 하고 발표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하는 프로포절이나 디펜스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 이제 디펜스 할 때 되면은 교수님들이 그동안 내가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신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말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영어로 진행해야 되고 학생들을 앉혀놓고서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분야의 전문이신 교수님들을 앉혀놓고 발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자리 자체가 그 발표하는 사람의 멘탈이 털릴 정도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심도 깊은 질문들을 받아내야 되거든요. 프로포절도 그렇고 디펜스도 그렇고 쉽지 않은 관문은 맞습니다. 퀄과 함께 보통 박사 과정 중에 3대 관문으로 꼽죠. 하지만 저는 학생 때도 그랬는데 프로포절이랑 디펜스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쉽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렵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프로포절도 그렇고 디펜스도 그렇고 퀄과는 다르게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나 교수님께서 이제 한번 프로포절이랑 디펜스를 한번 준비해봐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키지 않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한두 달 내로 시키거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디펜스를 하라고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연구 주제를 세우고 방향을 세웠을 때 그때 교수님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을 때 프로포절을 하고요. 그 프로포절 바탕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오고 결과와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클리어해졌을 때 그때 디펜스를 하라고 교수님께서 지시를 하시죠. 내가 그냥 하고 싶다고 시켜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으면 프로포절도 그렇고 디펜스도 그렇고 통과를 못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이미 정답이 있는 퀄이랑은 좀 다르게 그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연구한 사람 본인입니다. 교수님들 물론 인사이트가 있죠. 크리티컬하게 질문 던지실 줄도 알고 결과가 리저너블한지 안 한지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프로포절과 퀄을 평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만 마음에 담고 있으면은 프로포절도 그렇고 디펜스도 그렇고 굉장히 해볼만 합니다. 거기 앉아 계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이분들이 내가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꿰뚫어 보고서 질문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그래 내가 설명해 주지 이런 마인드로 교수님께 답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쉽게 프로포절과 디펜스를 통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전문가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학위 취득의 목적이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만날 만한 위험 요소들은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저처럼 미국 정착을 목표로 하시거나 아니면 최소한 졸업하고 미국 내에서 취직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취업에 대한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얘기들이 하나하나 쉽지가 않았지만 저한테는 이 마지막 그 취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힘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이 안 좋았을 때였고요. 숨이 잘 안 쉬어지는 느낌 아시나요? 그래서 항상 숨이 답답하고 잘 안 쉬어지는 느낌. 마지막 한두 학기에는 디펜스 준비하는 시간만큼 아니면 혹은 그거보다 더 어디 자리 난 건 없는지 여기저기 웹사이트 찾아다니고 지원하고 여기저기 이메일 보내고 이런 데 시간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생 비자로 들어와서 학교에서 하는 일 외에 일을 하시면 불법이죠. 걸리면 바로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석사, 박사를 졸업하는 경우에 미국 정부에서 OPT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졸업 후에 관련 분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미국 입장에서는 고학력자들이 이제 졸업 이후에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미국에 남아서 그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써먹기를 기대를 하겠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게 이 제도야말로 여러분들이 유학한 이후에 미국 이민으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박사 학위를 받을 때쯤 영주권이 있으면 그게 더 좋죠. 하지만 영주권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논문 같은 실적이 있어야 하고요. 특히나 그 논문들이 인용이 좀 많이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인용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박사 마칠 때쯤 영주권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거는 OPT라는 제도.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체류할 비자가 있고 만약에 내가 무직 상태를 몇 달 정도라도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은 취업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기다리면 되니까. 하지만 박사 학위를 받을 때쯤 되면은 재정도 바닥이 나고 학교에서 받던 월급이 끊기게 되면은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다가 OPT라는 것이 발급 이후에 90일 동안 무직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OPT가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학생 비자이기 때문에 졸업을 했는데 OPT가 취소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3달 안에 직업을 잡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내가 졸업을 하고서 내가 원하는 잡을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든 버텨본다고 해도 취업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남고자 하는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취업 관련해서는 한번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뤘던 내용들은 학생들 혹은 구직자로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돈만으로 생활이 안 되는 경우 여러분들이 학생 시절 동안에 외부에서 돈을 끌어다 쓰시겠죠.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어떤 이유든 그 외부에서의 재정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밤에 아르바이트를 뛰고 싶다 해도 여러분들 학생 비자로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 재정이 끊기게 되면은 여러분이 슬프지만 학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악명 높은 미국 의료비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같이 지내는 가족이 아플 경우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은 한국에 계신 가족 중에서 누군가 아프시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게 되면 학업을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 과연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앞에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심각하지만 모두에게 꼭 해당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외로움이라는 부분은 미국에서 유학생활 하는 많은 친구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유학을 그만두기도 하고요. 외국에서 산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과 분리된다는 걸 의미해요.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한국 문화로부터도 분리가 됩니다. 시차가 있어서 아무리 가족과 친구랑 연락을 하고 싶어도 하루에 통화 가능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가족들과는 그래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서 통화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빠지는 만큼 친구들도 한국에서 한창 바쁠 시기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점점 잊혀진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 혹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가족 동반으로 놀러 다니는 친구들, 같이 여행하고, 그리고 연말에 만나는 친구들, 그런 거 보면은 아쉬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다가 경조사 같은 일이 있어도 참석이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동생이 결혼하는데 비자 상태 때문에 동생 결혼식을 못 갔었어요. 나이 들어서 가족들이랑 유학 오는 게 모든 면에서 좀 더 힘든데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혼자 오는 친구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가족이 같이 있어서 특히나 육아 부분에서 힘든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같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죠. 혼자 오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돼요. 건강 얘기했는데 정신건강 정말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총기 사고. 나한테 일어날 확률은 크진 않지만 위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의 지진에 대한 두려움, 한국에서 혹시 전쟁이 날까 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 이런 것처럼 총기 사고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안전한 도시에 산다고 해도 사건, 사고라는 게 어디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이상 미국 대학원 유학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겁주려고 이런 얘기들을 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편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래 길을 쓰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지만 뭐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불안했던 석사 학생이 박사 학생이 되고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을 해서 이미 12년이 넘는 기간 미국에서 살고 있네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운이 좋게 아무 문제 없이 잘 풀려서 뭐 다음 단계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양한 위험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어느 누구도 이런 위험 부담 없이 미국 대학원 생활을 마칠 수는 없어요. 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가끔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불안하고 위태로운 마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앞으로 그냥 나갈 뿐이에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앞으로 나가실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원래 첫 편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내가 왜 미국에 남기로 했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그보다도 매력적인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미국에 남기로 한 거겠죠. 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 정착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